북한이 탄도미사일 33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습니다. 고래 미미미미미미가 미친!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혁명적으로 갈비뼈 순서 바뀌고 싶네. 그 다음 날에는 다탄도 형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에미네 뽑아다가 파리채를 확 후려치라오! 북한 비속어인데 하다 다탄도 형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사용하니까 욕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래도 괜찮아요? 기자님도 공무원인데. 다탄도 형태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력 들으시면 마음 바뀌실걸요? 이 미사일은 최종 낙하 단계에서 탄두가 동체와 분리될 사방으로 터지는 미사일인데 일부를 요격 미사일로 파괴하더라도 나머지 탄두가 엄청난 피해를 주는 어마무시한 미사일입니다. 이번에는 발사의 실패에 동해상에 추락했지만 긴장의 끈은 놓을 상황이 아닙니다. 속도가 마 15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까지는 아니지만 화성 17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화성 17형 아시잖아요. 11축 22륜의 거대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실려 등장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긴 괴물 ICBM이란 별명을 얻은 그 미사일이요. 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화성 17형의 재원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패스!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대체 why? 왜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걸 발사하면서 고발을 계속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듯 밀리터리는 얽히고 설키는 게 기본 옵션이라 다양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바로 요거 비질런트 스톰입니다. 비질런트 스톰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짚고 넘어갈게요. 비질런트 스톰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확대한 훈련입니다. 이번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의 우리 항공 전력에 F-35B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의 미국 전력까지 더해져 모두 24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훈련 최근에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요! 제가 했잖아요! 바로 전편의 스테드 페스트 눈!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제가 핵 억제 기동훈련,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이걸 견제하는 러시아 핵훈련 그것만 똥 말하고 넘어가서 그런 거겠죠? 나토가 B-52 외에는 공식적으로 전력을 언급하지 않아 해외 언론을 샅샅이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탈리아 유로파이터 항공기, 폴란드 F-16 전투기, 미그-29 항공기, 미 공군의 F-22 랩터가 나토의 방공 임무를 위한 공중기동을 수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다양한 유형의 항공기 60대가 참가하는데 4세대, 5세대 전투기, 정찰기 등이 참가한다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그러므로 바로 맞불을 놨는데요. 이스칸데르, 마 6.1, 지르콘, 극초음속, 야르스 미사일에 ICBM, 카렐리아 잠수함과 구축함, 소형 미사일 전투함,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등까지 포함됐답니다. 이쯤에서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 상황이 해외와 똑같다고 할 순 없지만 항공전력 60여 대가 참가한 스테드페스트 눈에 대한 러시아 반응을 생각하면 4배 이상 규모의 비질런트 스톰은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가 됐을 거예요. 말 나온 김에 TMI 조금만요. TMI 특기잖아요. 일단 규모가 있는 항공훈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핵 억제 혹은 핵기동이 내재되어 있고요. 100대 이상의 전력이 참가하는 항공훈련은 규모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 큰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한은 지난 3일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 밝힌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앞으로도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 조치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북한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 걸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군사 연구를 호령하는 분과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올해 들어 북한이 정말 많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발사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까지 하면 한 36차례가 됐는데 이미 80여 발을 넘어설 만큼 미사일을 중장거리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모든 종류를 다 쐈죠. 거기에다 방사포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엄청나죠. 방사포 발사만 해도 올해 1000발 이상을 쏜 만큼 굉장히 북한이 다양한 동해, 서해, 그리고 북한 거의 전 지역에서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사일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개발된 게 KN-23, 24, 25인 것 같아요. 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가장 기본용으로 삼고 있는 게 KN-23인 것 같아요. KN-23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변칙 기동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개량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SLBM, 그래서 저수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KN-23을 기본으로 한 개량형이었어요. KN-24 같은 경우에는 에이텐킨스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여러 지역을 동시에 굉장히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산포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미사일에 가까운 거죠. 규격이 600mm 정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얼마만큼 한 번에 많은 초대형 방사포를 날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차량에 이제 5발을 동시에 싣고 가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도 이 방사포의 연속 발사가 얼마만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 발사를 2019년부터 해왔었던 거죠. 이 위력의 대단한 미사일들을 개발한 거잖아요. 네. 확고한 전략?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13종류의 그런 미사일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의 상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특징들을 다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회피 기동을 통해서 우리가 요격 탐지라든지를 어렵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신속하게 발사를 함으로 인해서 생존성을 높이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연료가 대부분이 이전에는 스커드 미사일이 액체 연료였었죠. 그러나 2019년 이후에 개발한 미사일은 대부분 고체 연료고요. 기존에 있던 액체 연료도 엠프라를 통해서 액체를 이렇게 담아놨다가 바로 끼워서 발사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바꿔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탐지를 하더라도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요격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삼축 체제 하나가 또 KNPR이죠.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량 그 피해를 주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북한이 바로 올해 지난 9월에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이라든지 또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KNPR에 맞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면 핵실험까지 얘기가 되는데요. 왜 미사일과 핵실험까지 연관이 되는지 그것도 한 번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발사와 또 전투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었었는데, 이런 게 보면 다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8차 당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전술핵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군사 전략 부분을 좀 집중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올해 핵무력 정책법에 전술핵 사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노동신문에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이러한 훈련은 바로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이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미사일 발사와 결국에는 핵실험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술핵과 관련돼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지금 북한은 그거를 지금 시험을 했다, 훈련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탑재시킬까에 관련된 전술핵과 관련된 부분은 7차 핵실험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핵 훈련 안에 미사일 발사가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일에 SCM에서 이종석 장관님이 북한이 핵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질문은 지난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풍계리 지역에서의 그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IAEA 사무총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에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 1차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거의 뭐 핵실험과 관련된 사항은 준비가 거의 끝난 듯하다. 그래서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그런 준비 상황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또 뭐 이후에 8차 핵실험까지 그런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강도가 높은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강압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던 거죠. 7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위기를 고조를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분명히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군과 또 한미연합군의 대응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은 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발사 지점이라든지 또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이 공격 무기인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역을 보면은 평양 근처가 가장 많고요. 평안 남도, 평안 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 1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계로 미사일 부대를 그 인근에 많이 배치를 시켰겠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평양과 평양 인근 지역이 얼마만큼 취약해졌는지를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반항공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북한은 재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모자른 재원 갖고 또 상대방보다 뭔가 강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다양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바로 계속해서 공격용 무기를 많이 만들고 다양화시키고 그거를 평양 인근에서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강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그만큼 북한은 스스로 자기네 지역을 지금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점이 약점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양국은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한미 국방장관이 E-52와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살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도발할수록 연합방위 태세는 더욱 강화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밝힌 데 이어 지난 10일까지 태극 연습을 시행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임무 수행 능력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군의 적시적인 대비 태세에 한 집에 사는 엄빠어드 깨톡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국방부 야전 홍보원을 바쁘게 팔로우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우리 군의 강력한 대비 태세를 더 활발히 취재해 북의 도발에 대응하겠습니다. 오! 말 끝나자마자 합참에서 전화 왔어요. 저 빨리 뛰어가 봐야 돼요. 빠잉! 잠깐. 아무리 급해도 이건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 빠잉!